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윤창중 칼럼 세상 그 칼럼 올리는 그 블로그에는 이미 제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런데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그 윤창중 칼럼 세상에 올린 제 글을 읽지 않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좀 갈까 합니다. 그 어제 저녁에 이제 동네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제 아내가 편지 봉투를 줘요. 그래서 봤더니 미국의 그 디트로이트에 살고 계시는 교포분이 보내오신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제가 참 울컥울컥하는 그런 참 감정이 복받쳐 오른다고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분이 1950년생이시고 충남 당진 출신이신데 그 원래 목회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미국에서 현재 그 세탁소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세탁소를 하면서 신도는 자기 그 부인과 그 목사님 두 분밖에 없는 그런 교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소개의 글이 이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현재 그 한국 국적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대한민국이 현재 그 척화가 되고 있는, 공산화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참 지켜보면서 참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참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비단 이분뿐만 아니라 참 수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거주하시면서 윤창중 칼럼 세상 TV 또는 칼럼을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말이죠. 참 안타깝고 비통한 그런 마음을 전달해 오십니다. 뭐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뭐 80, 70, 60 그야말로 연령 고와 뭐 남녀를 막론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또 미국인이신데 자기 부인이 이제 한국 여인과 함께 이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그 한국인 여성분이, 자기 부인이 그 윤칼세 TV를 시청하시면서 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몰입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도대체 왜 저러는지 말이죠. 왜 저러는지. 제가 뭐 이 태극기 집회에 가서 뭐 연설하는 것도 이제 보고 그러시나 봐요. 근데 이 미국인이 뭐 어떤 뉴스를 다 뒤져봐도 그런 뭐 태극기 집회에 관한 뉴스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어떻게 좀 영어로 방송할 수 없느냐. 이런 이메일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영어 방송을 한번 좀 해볼까. 네. 제가 영어가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여력이 안 돼서 이게 뭐 이 칼럼을 쓰고 방송하는 것도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영어 방송까지 추가한다는 게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아서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참 그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절박한 그 심정, 참 그 제가 직접 그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그렇고 해서, 물론 윤카세 TV가
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서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참 이런 분들이 참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 용기를 추스리면서 우리가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참 견디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정권과 참 투쟁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라고 회상해보는 추억해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 여담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칼럼을 하겠습니다. 네. 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요즘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제가 정치판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왜 문재인의 그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 자기들이 볼 때 그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론조사가 이게 완전히 조작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물론 맞지 않습니다. 절대 맞지 않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싸잡아서 한번 제가 칼럼을 하겠습니다만 여론조사가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몇만 명을 예컨대 이 전화로 연결을 해서 그중에 3% 4%만 응답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뭐 1점 몇 프로 응답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여론조사 사기죠, 사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의 지지도가 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치판을 쭉 지켜보면서 어떤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지도가 갑자기 그날부터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계속 지지도가 유지가 되다가 몇 가지 그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마치 무슨 싱크홀, 그 막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지지도가 폭락하게 됩니다. 이른바 폭락이죠, 폭락. 네, 그런 경우가 다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계속 60%, 70%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정적인 사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몇 가지 유지되어 옵니다. 예컨대 지금 방금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부산 사상구청장 예비 후보로 나온 그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이 청와대의 행정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술에 취해 가지고 여성 수행 비서를 두드려 패고 그 여성 수행원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고 뭐 주장하고 어쩌고 하여튼 이런데 이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 아나무인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이 지지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쭉 갑자기 땅이 갑자기 꺼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쭉 터져요. 터지다가 그냥 절벽 아래로 꽉 떨어져요. 근데 그 절벽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거죠. 거기서 그냥 한번 빠지면은 회복이 안 되는 게 지지도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제가 볼 때 그게 바로 드루킹 게이트다 저는 이렇게 봐요. 드루킹 게이트. 지금 문재인 씨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사면 초과의 그 사태에 이미 빠졌다. 소위 말하면 저는 이것을 드루킹 절벽이라고 보는데 이 문재인 씨는 드루킹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컨대 지금 이 드루킹 게이트의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히 그야말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드루킹 사건이라는 것이 드루킹이라는 그 한 사람만 개입된 게 아니라 그게 수백 명이 될지 수천 명이 될지 벌써 회원부터가 수천 명, 수만 명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조직이잖아요. 드루킹의 조직만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댓글 공장이라지 공장. 수백 명,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또는 PC로 댓글 달고 여론 조작하고 그다음에 매크로란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좋아요, 뭐 추천하는 거 이걸 뭐 대대적으로 뭐 그야말로 뭐 이걸 한 거예요. 이 공장을 차려가지고. 근데 이 드루킹이 뭐 제2의 드루킹, 제3, 제4 이 소위 말하는 댓글 공장이 저는 한 개라고 보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건 여러 개 복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복수의 댓글 공장의 사장이 드루킹이고 드루킹 1, 드루킹 2 뭐 쭉 있는 거죠. 그것을 그 공장을 관할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또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자기들이 그 노력한 결과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까요? 중간에 그 브리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김경수죠. 김경수. 그렇게 봐야만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팩트들을 모아서 조립을 해보면 그게 바로 김경수가 일종의 회장이죠. 회장. 그러니까 드루킹 사장이 있고 그 드루킹 뭐 무슨 킹 하는 그러한 이제 댓글 공장이 있고 그 그룹의 회장이 누구냐? 김경수다 이거죠. 그 김경수와 대선 캠프에 누구와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게 드루킹 게이트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문재인 게이트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안철수가 그랬잖아요. 과연 문재인은 이 드루킹 게이트를 몰랐느냐. 그건 이미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칼럼 그리고 이제 그 연설에서 제가 주장한 거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몰랐느냐. 알았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안철수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더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은 문재인 씨에게 이 드루킹 사건은 이명박의 BBK 사건, 이명박의 다스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과 똑같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직하고 그 아주 부드럽고 그야말로 동네 아저씨 같았던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진실, 그들의 정체를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막후에 어떤 실체가 나왔다. 그 실체가 바로 드루킹 게이트다 이거죠. 드루킹이 얘기했잖아요. 드루킹이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의 그 정체를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까버리겠다. 지금 까진 거죠. 갑작스럽게 무너진 그 절벽, 그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재인이 과연 이 드루킹 절벽을 건너뛸 수 있느냐? 네? 그게 오늘 칼럼의 주제입니다. 문재인 드루킹 절벽 건너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건너뛸 수 없다. 드루킹이야말로 문재인 씨의 이 정치적 운명, 정치적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어떤 면에서 계륵이다, 계륵. 뗄래야 뗄 수 없는 계륵이다. 그런데 이 정권이 이거 운이 좋구나라고 하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 대한항공 그 전무, 그 여자분 사건, 그리고 그 어머니 사건, 모전 여전. 참, 정말 대한민국은 말이죠. 이런 족속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좌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그 존재,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좌파의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건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제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경찰 수사뿐만 아니라 경찰,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그 김상조까지 다 뛰어들어가지고 완전히 조씨 일가를 지금 악랄한 그 사실이에요. 정말 악랄해요. 그리고 밀수범으로까지 만들고 있잖아요. 밀수범. 막 온갖 걸 다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국적기, 그 내셔널 플래그 에어플레인, 그 국적기까지 떼버리자는 까지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드루킹 게이트는 이미 2달 전에 경찰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악플을 달고 민주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소위 말하는 해악을 끼치고 있다. 이 지하
SNS 세계에서, 인터넷 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사이버 세계에서. 그래서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잡아보니까 민주당 했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2달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 첫 보도가 이게 드루킹이 이게 민주당원이다. 이 민주당 드루킹을 비롯해가지고 3명을 경찰이 구속했다.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다. 이 선수 타짜들이다. 이런 걸 보도한 지가 지금 3주가 넘었고, 사건 발생이 좀 2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에서야 말이죠. 그 드루킹이 거래하고 있던 그 회계사 사무실, 그리고 파주 그 세무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에서야 경찰이 2달 만에. 그야말로 이건 우보 행보죠. 우보.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드루킹 게이트죠. 대한민국 경찰뿐만 아니라 통칭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그 집단들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드루킹 사건이죠. 어떤 수준을?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완전히 푸들처럼 논다. 푸들. 애완견이다. 애완견. 그래가지고 결국은 정권이 망하면서 완전히 작살이 나는 거. 그게 국정원, 기무사, 네, 이런 정보기관, 경찰, 검찰, 심지어 사법부, 네? 완전히 이건 뭐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앞에 푸들 아니야, 푸들. 어떻게 이렇게 대한항공 사건과 그 다음에 이 드루킹 사건, 어떻게 그 대한항공 사건은 그렇게 빨리 눈만 뜨면은 그냥 엄청난 뭐 제보다, 제보 때문에 그런 게 나온다. 제보도 물론 있죠. 근데 완전히 지금 뭐 밀수범으로 매장시켜 버리잖아요. 그 조씨 일가를 그야말로 패가망신시키는데 그 놀라운 뭐 공정거래위, 경찰, 조달청, 대한민국 공권력이란 공권력은 다 동원되고 있잖아요. 근데 드루킹 사건, 이 드루킹 게이트는 왜 이렇게 2달 만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과연 그 1년에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11억, 그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11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그걸 그건 당연히 회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야 되고 세무서 조사해야 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CCTV도 지금 안 떼가고 있다가 어제 떼갔다는 거 아니에요. CCTV도. 근데 CCTV도 완전히 무슨 뭐 전선이 끊겨져 가지고 뭐 녹화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 뭐 하려고요? 자, 왜 그러고 있느냐? 이게 소위 말하는 정권 유지의 소위 말하는 테크닉이죠. 노하우죠. 이 정권에서는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령부가 있습니다. 사령부. 그게 어디에 있느냐? 그게 청와대에 있는 거죠. 청와대 안에서는 국정원, 경찰, 이런 공권력, 또 무슨 행정부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령부에서 뭘 하고 있느냐? 뭐 하라고 사령부가 있느냐? 청와대가 왜 있느냐? 네. 하루 종일 음모하는 거예요, 음모. 국정원이 왜 있느냐? 하루 종일 대통령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모를 벌이는 거죠. 음모. 그리고 국가 안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음모와 공작을 구상하고 그걸 실천하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데가 뭐냐?
청와대. 국정원이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은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다 작사를 내버렸죠. 국정원, 청와대 뭐 모조리 다 잡아갔잖아요. 전전적것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이 드루킹 게이트가 바로 그렇게 조절이 되고 있다. 이 사령부에 의해서. 지금 대한항공 사건, 드루킹, 그 다음에 4월 27일 그 남북 정상회담 이 세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드루킹 사건은 가급적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대한항공 사건은 가급적 띄우고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이 열받아가지고 못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사건은 최고로 띄우는 최고로. 네, 가장 이 지금 엑셀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이죠. 그걸 그냥 있는 대로 띄우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 사건 띄워가지고 국민들이 열받아서 참 못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드루킹 사건은 죽이는 거라. 그러한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그게 다 청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없을 리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서로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터져 나온 그것만 갖고도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거죠. 선수들은 이 빅픽처를 그릴 수 있다. 빅픽처가 뭐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팩트만 하더라도 이건 최소한 드루킹과 유사한 댓글 공작 조작, 여론 조작 그 공장이 가동한 게 언제부터냐? 최소한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명박 정권 그 초반에 광화문 소고기, 쇠고기 촛불 시위 난동 그때의 그 분탕질 엄청난 광란극 그걸 누가 했냐 이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뭐 MBC가 했다? 천만의 말씀. MBC가 물론 했지만 그 여론 조작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 댓글 공작 그 공장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 드루킹 조직이 그때 나왔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노무현 정권의 탄생, 소위 말한 노무현 그 대선 후보, 노풍 때에 과연 그런 댓글 공작이 없었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갑자기 노풍이라고 해가지고 노무현이라는 사나이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이인재 날리고 이렇게 날리는 거죠. 족족 날리는 그런 그게 과연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그리고 노무현 당선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소위 말 이해창과 노무현 그 대선 때에 한인홍 여사가 어떤 건설회사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그러한 찌라시, 그러한 그 음해, 그게 다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더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의 당선, 그건 어떻게 가능했느냐. 김대업이라는 참 그야말로 세기말적인 그 사기꾼이 나왔지만 그게 사기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든다고 해가지고 그 떠들어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언론과 여론에 영향을 주었느냐. 그때의 그런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이 없었다면은 그게 과연 가능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드루킹 게이트는 김대중 이회창
대선 그 경선 때부터 그게 뿌리를 갖고 있다. 제가 볼 때. 거의 이건 뭐 100% 확실한. 이 선거판에서 당시에 있어봤던 사람들은 다 알고 다 아 그래 맞아 이거였구나 하는 게 바로 드루킹이란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 보수 우파 세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보수 우파 세력들이 너무 어떤 문제의식이 없고 게으르고 한심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때부터 그 김대엽 사건, 그리고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눈만 뜨면은 그때 종편 없는 상태에서도 TV만 틀면 그게 나왔잖아요. 그때의 그런 언론계에서 그런 활동을 했던 그러한 조직들, 좌파 조직들, 그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그러한 대선 결과, 김대중, 노무현, 그러다 그것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후보에서 실패하니까 나타난 것이 뭐냐? 이 소위 말하는 쇠고기 광화문 촛불 그 광난극.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끊임없이. 정동영 후보, 대선 후보 결정될 때에도 그때도 무슨 뭐 차떼기다 뭐다 얼마나 말했습니까? 뭐 댓글 차떼기다 뭐다 뭐. 에? 그때 이미 그 여론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드루킹과 같은 그런 조직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런 조직 세력. 그런 게 조직 세력이 대선 후보도 만들고 대선 결과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마어마한 정치 여론 조작을 했던 거죠. 뭐 한두 건이 아닌 거죠. 그게 이제 뭐 세월호 사건도 물론 이거 포함되는 거고, 그게 최순실 사건, 그 다음에 뭐 탄핵, 파면, 감옥에 가는 거, 재판은 이럴까지 그게 쭉 이어져 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뿌리가 쭉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이건 사건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게 된 거죠.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 그 빙산의 일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구나. 그 여론 공작, 여론 조작의 극치를 이룬 것이 바로 문재인 대선 후보 선출과 문재인 대선 그 과정이 아니냐라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오늘, 그 주장들이,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주장들이 오늘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김영우라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그 단장을 맡고 있는 그 김영우. 그 김영우 의원이 이 양반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엄청나게 앞장서가지고 탄핵 주장했던 사람이죠. 하여튼 간에 이 김영우라는 사람이 오늘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이 드루킹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해온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주나 소위 말해 경진모라는 그 카페,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카페라 해봤자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그룹이에요. 그룹, 조직. 그 그룹이 갖고 있는 은행 계좌 4개에 무려 8억이 입금된 사실이, 8억이 지난해 1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포착이 됐다는 거죠. 은행 계좌 4군데에서 8억이 4군데에 들어갔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알게 됐느냐? 최모 씨라는 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라고 쓰여져 있는 건물에서
불법 선거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느냐. 작년에 검찰에 신고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11월에 신고한 게 아니라, 그런데 작년 11월에 검찰이, 작년 11월이면 뭐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5월달 5월 10일 날 됐으니까 11월에 검찰이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그냥 흐지부지 했다는 거야. 무혐의로. 이게 오늘 김영우 의원이 주장한 거예요. 이건 뭐 100% 맞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자금 내역을 세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와 있었느냐.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 수사권이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작년 11월에 검찰이면 누구 검찰이냐.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 김영우 주장이 뭐냐. 이건 검찰이 흐지부지한 거다. 자, 이런 자금의 흐름이 왜 흐지부지 됐냐 이거죠. 네? 이건 당연히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드루킹이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오사카 총영사 자리,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 이거죠. 얼마나 막역한 관계였으면 이건 완전히 이건 말이야 논공 행상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이걸 딱 했는데 아니다 하니까 여기서 불거져 나온 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건 결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그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 전당대회 그 경선 현장에서 경인선을 가야 돼 이렇게 할 정도로 경인선이라는 그 발음이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잖아요. 그 특유의 그 발음으로. 과연 문재인 씨 그리고 김정숙 여사 김정숙 여사라고 했더니 또 여사라 하지 말라고 또 전화가 또 오던데 하여튼 뭐 여사를 여사라고 부르는 거죠 뭐. 그 김정숙 씨가 그 정도로 친숙하게 익숙하게 발음할 정도라면 정말 드루킹 게이트를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이죠. 의심이고. 왜 그때 중앙선관위는 왜 입을 다물었느냐? 이미 정권이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상태에서 과연 중앙선관위가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간이 커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자 이것 좀 수사하겠다라고 수사하라고 했는데 흐지부지 했다라고 검찰과 맞짱을 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광덕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 그 주광덕 의원이 입수한 중앙선관위 자료 바로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작성한 그 수사 의뢰서 검찰의 수사 의뢰서를 또 입수한 거예요. 세상에 절대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 의뢰서에 적시한 혐의가 뭐냐? 경공모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예요. 경공모의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두 번째가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이 불법 선거 운동 사무소로 활용된 혐의. 중앙선관위가 함부로 이런 거 못합니다. 아무리 간이 커도. 세 번째가 뭐냐? 특정 후보자 지지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대가성 자금을 제거한 혐의예요. 그러니까 8억이 댓글을 한 그 세력에게 준 그 대가성 자금으로 본 거죠. 8억만 갖고도 8억. 이 정도 되면 뭐냐? 김경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이 왜 느릅나무 출판사,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최소한 5번 갔느냐 하는 그 이유와 배경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죠. 그 8억은 과연 어디에서 나와 있는 거냐? 그 8억은 80억에 일부했느냐? 800억에 일부했느냐? 100억에 일부했느냐? 그걸 대한민국 공권력 경찰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 범인을 체포하고서 2달이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파주에 있는 그 파주 세무소 그리고 느릅나무 그 출판사와 거래한 회계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동안 도망갈 놈들은 다 도망가고 놈이라 주장하면 도망갈 사람은 다 도망가고 증거인멸할 수 있는 건 다 증거인멸했다고 봐지 않겠어요? 왜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뭐 경인선이든 경공모든 간에 그 회원들은 완전히 뭐냐? 전문 타짜 댓글 공작 이 무슨 SNS의 그야말로 대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거 증거인멸하는 거 뭐 그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지금 윤영찬 씨라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 양반이 네이버에 부사당했잖아요. 대선 때 뭘 했느냐.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SNS 공동본부장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드루킹 1, 드루킹 2, 드루킹 3 이 댓글 공작 공장들 이 댓글 공장 그룹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과연 윤영찬 씨는 몰랐느냐. 과연 몰랐느냐.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릴래 가릴 수가 없어요. 지금 청와대에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그 사령부에서 뭐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뭐 경찰과 어떤 이런 수직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를 도모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걸 안 하면 그건 정권도 아니에요. 그건. 그런 공작하라고. 제가 나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공작하라고 있는 게 청와대고 국정원이에요. 이게. 거기서 뭐 이거 밝혀내면 다 쇠고랑 차고 가는 거죠. 법에 다 걸리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다 양 감옥 가는 일이니까요. 상당수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나 또는 국정원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법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밝혀질 겁니다. 자, 밝혀지는데 어떻게 해야 밝혀지느냐. 국민들이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된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시민 세력,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제. 어떻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던 간에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이 드루킹 게이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존경하는 어떤 교수분이 이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갈라쇼라고 했던 갈라쇼. 네. 참 딱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라쇼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왜 넘어가서 안 되냐? 이건 완전히 문재인의 오늘을 있게 한 대선 후보 선출에서부터 아주 첫
아주 작게만 잡아도 대선 선거, 이 대선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그 도덕성의 정통성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대선 결과에 불복으로 가는 그 운동의 단초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야3당한테 특히 자유한국당한테 뭐라고 했느냐, 대선 불복하겠다는 거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이게 그게 아니라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가 어떻게 그게 아니랍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현직 대통령도 끌어내가지고 탄핵시켜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었던 전례가 있고 전직 대통령도 과거 무슨 BBK 다 뒤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넣는 전례도 있는 지금 대한민국 그 전례를 만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데 드루킹 게이트를 조사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그 하야의 조건이 나온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되고 대선 불복 운동의 단초가 돼야지 왜 이게 아니다라고 미리 겁을 먹는 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드루킹 이 진상규명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누가 숨기고 누가 들러리를 설려고 하든 간에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밝혀지는 거죠. 이른바 사필 규정이다. 세상은 사필 규정이에요.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러한 세상은 오고야 말 겁니다. 정치는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이고 이거 시간이 또 많이 40분이 또 됐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